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6월 ADP 민간 고용 예상치가 상회했고요. 네, 내용을 보게 되면 2분기 일자리 증가세가 지속이 되면서 회복세는 견고하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경제 재개 활동으로 인해서 서비스, 특히 레저와 접대 부분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실업수당이 한없이 계속 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9월 6일 기준으로 실업수당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달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를 주었던 그런 지원 정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미리 구하려고 하겠죠. 네, 5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 또한 상위치를 보여주었는데요. 모기지 금리와 주택 매물 증가로 구매자들이 주목하면서 강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최근에 주택 시장이 매우 핫하고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윌러 연준 이사가 22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고 조건부로 인플레이션, 고용 기준이 충족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가 연말 전 채권 매입 축소에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내비쳤는데요. 1200억 달러 규모의 국고채 및 MBS 매입에 따른 수요는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문제가 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을 내놨고 인플레이션 추이도 2% 웃도는 정도 선으로 좀 보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월가의 어떠한 전문가가 또 이런 내용을 꺼내기도 했었는데요. 뭐 지난 4월 18일 기준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좀 막자 영준에 넘쳐나는 돈 흡수의 진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담보부 조달금리 부분에 있어서 0.01%를 보여줬고 레포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가다 보니까 다른 금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쪽으로 더 흘러갈 수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서든 막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었냐. 최근에 6월 한 중순 정도 때 이제 IOER 인상하고 0레퍼 금리를 조금씩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초과 진급 준비금을 시중은행의 법적 지급 준비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IOER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 생각을 한번 단순하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당연히 중앙은행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대 망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초안정적인 형태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무조건 챙겨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덜 위험한 쪽으로 자금은 당연히 움직이게 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보다 거의 비슷한 금리라고 해도 여기가 좀 더 안정하고 확정적으로 줄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방어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이제 그 전문가 말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0 레포 금리와 해당에 있는 IOER을 지금 건드려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유동성 부분이 아마 C가 마를 수도 있다.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또 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경색이 조금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이제 어떻게 보면 외화의 통화 수합에 있는 시장의 변동성이 만약에 조금 커지게 되면 그게 분명히 앞으로 이 영향에 약간 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뭐 이렇게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요 내용을 좀 풀어서 더 설명하려고 하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선으로만 끊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을 어떻게 보면 연준은 이 마이너스 부분을 좀 잡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직도 시장이 아직 잘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 아닌데 회복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많이 줄어드는 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그 전문가 말이었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역 레포 금리나 IOER 금리 부분을 조금은 또 재조정을 할 수가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반기에 있는 또 유동성 부분이 다시 재공급에 대해서 거론이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약간 좋아지지 않겠냐. 투자자산 시장에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벌써 5분이 가버렸네요. 그리고 중국의 6월 제조 PMI가 어느 정도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치를 보여주었고요.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자국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례보고서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뭐 배출 상황, 환경적 영향을 많이 따지게 된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기준표를 또 보고 투자 회사들 쪽이 이제 그런 거를 또 평가를 해서 또 돈을 뭐 빼서 다른 쪽으로 좀 옮기던지 뭐 하겠죠.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가 92.36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경제활동 재개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에 대한 시장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6월 ADP 민간 고용과 이번 주택 판매 지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여준 게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과 금 가격 추이가 1771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금 가격의 낙폭 과대가 반발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점,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이번에 미쳤다라고 하고요. 유가 추이를 보게 되면 오펙의 결정이 연기가 되면서 변동성이 제한된 가운데 EIA에서 수출 증가에 미국 원유 재고의 6주 연속 줄어들었다라고 했던 게 상승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국의 인민 100주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코인 거래소들 여러 금융사 옮겨 다니면서 위장 계좌의 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중소 거래소 먹튀의 이제 시연이 이제 거의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죠. 이제 아주 이제 뭐 이렇게 많은 기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도로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하락장에 강제 청산 없이 돈 버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에 있는 기법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만의 있는 기법을 좀 완성을 해보든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 채굴 기업의 중국 규제 틈에 500억 어치 채굴기를 구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사리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USDT 시총의 점유율이 50%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또 떴냐? 이게 중요하겠죠. 라이언 와킨스 메사리 애널리스트가 디파인의 USDC가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 말의 즉슨 USDC를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넥슨의 일본의 본사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2달 만에 458억 원을 손해봤다라는 내용인데 어차피 이거는 현금을 넥슨이 과거에 쓰려고 했던 부분이 꽤 있었지만 이게 자기가 원했던 회사들이 자꾸 인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결국에 현금을 계속 들고 있으면 똥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좀 늦게 들어왔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넥슨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장기적 투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비트코인 외에 외국 통화 인정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통화로 보지 않겠다라는
측면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중 기초 통화의 뭐 또 부분으로 통화에 또 약간의 교란을 주기 위한 그런 측면이 혹시나 있을까봐 약간의 보수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바이낸스도 국내법 적용해야 된다. 신고 안 하면 영업 정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포인트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국내 거래소에 허용되지 않는 선물 거래도 제공을 하고 있고 내국인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역차별이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세금 좀 내. 그럼 내가 눈 감아 줄게. 저는 이렇게 들리네요. 아니 근데 이걸 제가 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업비트 빗썸 실명 거래를 이미 했기 때문에 계좌 추적 거래로 통해서 그러니까 TXI 주소 부분으로 역으로 통해 가지고 바이낸스 쪽에 일부 어디 쪽으로 들어갔는지 그것을 다 체킹할 수는 있어요. 근데 특근법 적용 전 실명 거래 인증하기 전 기준으로 본 들어갔던 자금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 세금 내라고 하지만 해당에 있는 본사 어디에 있는지 노웅래 의원이 알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전 매우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이 만약에 저런 형태로 나왔을 때 과연 나머지 뭐, 빗썸이나 업비트나 나머지에 있는 그런 거래소들이 나중에 해외 진출을 할 때 그 국가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될까요? 실이 될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중국도 역으로 그걸 이용을 했었을 때 어, 어떻게 좀 될 것인지도 매우 궁금해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점으로 보았을 때 뭐 미국과 중국이 뭐 당장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거래소가 어느 정도 안착화되고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미국과 중국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지 매우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좀 어렵겠죠. 최근에 유튜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야, 미국에서 이 정도에 대한, 어, 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 비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일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유튜브에 대한 세금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좀 유튜버한테 불리하게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자국에게 어떻게 해서는 지금 세금이 좀 더 필요하다. 왜? 다 MMT로 조져놨기 때문에 세금이 꽤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대선에 또 마련할 수 있을 만한 또 설계가 필요하고 또 재원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뭐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JYP 두나무와 손잡아서 NFT 플랫폼 사업 진출을 하겠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이거랑 약간의 모순이 좀 있어요. 해외 어떻게 손잡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어차피 사줄 친구들은 다 외국인인데 만약에 한국이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뭐가 득인지 뭐가 실인지 저는 매우 궁금해집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트론에서 USDC 발행을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트론이 되게 눈치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USDC 쪽이 가능성이 매우 좋으니 USDC 쪽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 되게 재밌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은선수 씨가 또 요새 또 약간 눈치 보다가 요새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이 책임이고 겁먹으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은행들이 실명 거래를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페널티를 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 행위에 대해 겁을 먹으라고 있는 것이 금융당국이다. 그게 정부위원회 공청회에서 참석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겁을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야, 하지 마. 그냥 다 죽여?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리는데, 뭐 이거는 뭐 입장적 차이겠죠. 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중소거래소들은 거의 죽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은행의 입장보다 그 위에 우리의 이런 행태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세계 선진국들의 어떻게 보면 FATF 부분 안에서 또 그런 기준이 그쪽에서 어, 전달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보면은 FATF 때문에 못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더 모양새가 좋은데 얘네들이 멍청하게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걸 그냥 사서 먹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더 움직이는 액션이 이상하게 가죠.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성과 전혀 다른 이상한 헛소리를 찍찍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매우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요걸 좀 더 처먹어야 좀 정신을 차릴 것 같고요. 스텔라가 우크라이나 은행협회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발키리 비트코인 헤지펀드 1천만 달러 유치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투자자에는 저스틴 선, 라이트코인의 찰리 리, 메이저 리그 투수 윌슨 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클의 하드포크 7월에 매그니토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 구독자님께서 뭐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더와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내용을 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좀 부각화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측면이 있겠죠. POW에서 POS로 넘어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만큼 앞으로 대체적으로 이클에 대한 그런 측면이 오히려 좀 강해질 것이다 라는 측면과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 2.0 비콘 체인과 사용을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결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따른 질문을 레딧의 한 유저가 이렇게 남겼는데 비탈릭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합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도 좀 남겨두면서 그런 측면이 있고 아니면 뭐 제휴를 통해 가거나 뭐 다른 형태로도 뭐 좀 서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환경이 또 조성이 되지 않겠냐 측면이 좀 많이 부각화되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 따른 이더리움 클래식 측면은 오히려 POW 부분에 대해서 채굴 측면이 이더를 했던 자들은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넘어가기가 워낙 수월합니다. 왜 그러냐? PC로 채굴을 했던 쪽이 오히려 가장 접근성이 좋은 비골이나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가기가 워낙 편하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좀 더 쏠림 현상이 매우 좋은 건 접근성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성은 좋고 장기적으로 좋긴 하지만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 측면에 조금 단점을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단점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뭐 어떻게 보면 채굴에 대한 해시율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해시율이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약간의 해킹적인 요소가 좀 남아질 수가 있다라는 리스크는 존재를 하지만 이더에 있는 측면이 오히려 이클로 좀 넘어가게 되면 그런 것도 보완이 되겠지만 단점을 이제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단점 없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항상 내 아들 이쁘다라고 해서 맨날 좋은 말만 해주고 뭐 아쉬운 이야기 안 하면 그 아이는 되게 거만해지고 나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면밀하게 두 가지 관점을 다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종교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냉철하게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이죠. 보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좀 아쉬운 점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 여기에서도 이런 D앱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측면이 좀 약하다라는 것과 해당해 있는 D5 부분도 시작을 했지만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약합니다. 무언가를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없습니다. D앱 같은 경우에는 트론이 가장 강조적으로 좀 어거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통계적으로는 좀 잘 돌아가게끔 보여주기도 했고 이오스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디파이 부분도 트론만 좀 많이 보여주고 오히려 이오스와 또 어떻게 보면 이클 또 많이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게 좀 많이 아쉽다라는 점. 근데 확실한 점은 이클의 디앱에 대해서 좀 기대감은 좀 내려놓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파이도 했지만 그렇게 강조적으로 보여지지 못했던 게 어떻게 나중에 극복을 할 것이냐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있는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번 7월 정도에 있는 형태에서 어느 정도 이번 7월 말에 있는 형태에 따른 그런 호재가 마지막 주에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다음 주 정도 때부터 이제 늦어도 움직여 주면서 그만큼 올라왔던 그 단기 수익을 좀 챙겨 먹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영순위는 내 코인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유턴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가든지 아니면 그 상황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챙겨 먹고 나오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그래야 되는데 시황과 차트 측면은 좀 분리하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또 이더를 보게 되면은 이더가 요새 어떻게 보면 거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이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런 측면도 어떻게 보면 이클에 올라가는 것에 따른 좀 일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7월 5일 오로라에 대한 소식과 7월 6일 스와이프에 따른 테스트넷, 7월 7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그리고 12일 카바의 테스트넷, 14일 크립토닷컴 체인의 EVM 출시, 17일 펀드에스의 토큰 소가, 31일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회전과 아이콘의 백신 여권의 출시, 8월 5일 체인링크의 스마트 계약, 8월 12일 메인넷, 그리고 8월 말 폴카나, 웰튼체인, 카바 등등의 소식이 있다는 점으로 오늘 이 소식 요 정도까지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